안녕하세요. 저는 고지식하고 어이없는 시부모와 우유부단하고 시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에게 질려 40대 싱글맘입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가 요새 참 흔하기도 하죠. 고리타분한 시댁 부모님과 그 사이에서 전혀 도움 안 되는 남편.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의 결혼 생활은 아들 선호 사상에 찌든 시댁 부모님과 그 사이에서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남편의 합작이었다고 할까요? 정말 말 그대로 대환장 파티였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으로 시댁의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와의 결혼으로도 저는 시부모의 눈총을 많이 받았죠. 기대가 많았던 장남의 결혼 상대로 평범한 집의 외동딸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솔직히 결혼 전에 시댁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딱 하나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과 한 약속. 합가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남편과 결혼 전 다 합의해 놓은 상태였어요. 옛날 분들이고 시골 분들이라 보수적인 면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했었어요.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애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신경 쓸 사람이 어딨겠어요? 애는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시댁의 두 분은 그런 고지식한 면에 이어 각자의 개성도 충분했어요. 시부는 괴팍하고 입이 험하다는 것과 시모는 무기력하고 사람을 부리기 좋아한다는 점이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해보려 애썼어요. 남편의 부모님이고 저의 가족이 되실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명절에 직접 부딪히게 된 두 분은 정말 남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가족에게라도 가차없다는 걸 보게 됐거든요. 남편은 장남이고 그 아래로 도련님, 막내로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일찍 결혼해서 딸만 셋을 낳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들 딸이고 손녀면 예뻐해 줄 법도 한데 처음 명절 맞이하는 며느리 앞에서 아가씨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가씨의 세 딸에게도 참 쓸모없는 것들이라며. 이때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앞으로 내가 낳을 아이들이 딸이면 우리 딸들도 저런 꼴을 면하지 못하겠구나 하고요. 그런 취급을 당해서인지 당연히 아가씨며 도련님이며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시부모 생일날에도 오지 않을 만큼요. 제가 시댁 때문에 이혼을 생각한 건 첫째 딸을 낳고 난 뒤였어요. 보통 16주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병원에서는 돌려서 딸아이임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시댁에서 신우의 딸들에게 어찌 대하는지가 바로 떠올랐죠. 혹시라도 내 딸이 저렇게 되면 어쩌나. 설마 그래도 손녀딸인데 예뻐하지 않을 리가 없겠지. 수많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이를 낳고 시부가 그러더군요. 맏딸은 살림 미천이라니 용서하지만 두 번째는 없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딸을 살림 미천이라고 하다니. 그 단어에 저는 순식간에 시댁과 확 멀어진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둘째까지 딸을 낳았을 때는 출산 후 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조리 중에 시댁에 불려다니기 일쑤였거든요. 게다가 시부의 말들이 버티기가 힘들었거든요. 씨가 잘못된 게 아니면 밭이 잘못된 거 아니겠냐? 어째 연달아 꽝을 뽑아? 꽝. 제 딸들에게 꽝이라는 말까지 하는 시부를 보니 정말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큰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시댁을 가지 않게 됐어요. 이혼이라는 게 촉발되는 사건이 큰 거지 보통 살면서 자잘한 것들이 쌓여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의 이런 무지한 매도와 딸들을 향한 나쁜 말들, 그 딸들을 낳은 저에 대한 폭언 속에서 그렇게 이혼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지냈죠. 첫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셋째를 임신했어요. 임신을 하고도 마냥 기뻐할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려서 그런지
첫째, 둘째 때와는 다르게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어요. 사실은 임신 사실을 시댁에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또 딸이면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16주가 돼서 병원에 가니 이번에도 딸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 임신을 알아챈 시모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너 셋째 임신했니? 병원에서는 성별이 뭐래? 아들이라니? 저는 시모의 그 물음에 입을 꾹 닫았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 돼버렸죠. 또 딸이야? 넌 도대체가 쓸모가 없어. 어떻게 연달아 딸만 낳아? 내가 속상해서 너 옛날 같으면 당장 소박 맞고 첩년 들일 일이야 이거. 그런 말을 하는데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어도 참았어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에 정말 더러웠죠. 게다가 옆에 있던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그런 모진 말들을 듣는 걸 그대로 듣고만 있었어요. 보통 이쯤에 부모님을 말리지 않나요? 저희 남편은 무신경하게 안 들리는 척 하더군요. 이때 정말 이혼이라는 두루뭉술한 생각이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밥을 먹는데 앉은 자리는 가시방석, 먹는 건 모래알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가고 싶은데 꾹 앉아 있었어요. 밥만 먹으면 집에 갈 거야. 그 생각 하나만으로요. 그런데 밥 먹는 내내 시모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쏙 골라서 저와 제일 먼 자리에 놔둬버리더군요. 게다가 된장이나 고기에 젓가락이라도 댈라치면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가 어디서 고기 반찬을 탐하냐며 소리치는데 이때쯤에는 참는 데 도 같은 저라도 참기 어려웠어요. 그날 시댁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집에 와서 치킨이며 피자며 다 시켜서 엄청나게 폭식했었어요. 그렇게 잘 참던 제가 터진 건 어린이날이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어린이날을 맞아 근처 동물원에라도 가려고 했었거든요. 남편은 어린이날 근무가 잡혀 못 오게 됐던지라 제가 두 딸을 데리고 가기로 했죠. 딸들이 워낙 순하고 엄마 바락이라 데리고 다니는 게 힘들지는 않았고 매번 천덕꾸러기 취급당하는 딸들이 불쌍해서 제 몸이 힘들더라도 이번에는 애들한테 맞춰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 너 와서 일 좀 거들어라. 어차피 어린이날 쉬지 않니? 어머님, 저희 오늘 애들 데리고 어디 가기로 해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은데 주말에 가면 안 될까요? 이 말을 하는데도 저는 여러 번 참아야 했어요. 임신 4개월의 여자와 아직 어린아이 둘. 도대체 시댁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집안일이라면 몰라도 시댁에서 도와달라는 건 강도 높은 작업뿐이었거든요. 꼴에 자기들도 애들이라서 어린이날 놀러 가야 한대? 어린이날이 왜 노는 날이야? 쓸모없는 것들은 집에 와서 일이라도 도와야지. 벌써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다. 임신했다고 몸살이나 본데 딸은 낳아도 낳은 게 아니야. 딸만 내리 셋이야. 네가 우리 집에 미안한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당장 달려와서 일해야지. 진짜 열받아 죽을 것 같은데 내내 저럴 것 같아서 결국은 애들을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갔어요. 시모 하는 말이 더 웃겼죠. 거추장스러운 애들은 버리고 왔냐고요. 이때쯤에는 저도 슬슬 열받아서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친정에 맡겼다고 이야기했고 시모의 일을 거들었어요. 그러다 무거운 걸 옮기는 일을 하는데 시모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딸 낳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네가 우리한테 전화해서 몇 번이고 도와드리러 오겠다고 해야 정상 아니니? 도대체가 우리가 꽝을 뽑았어. 다른 집 여자들은 아들만 잘 낳는데 왜 너는 매번... 아휴, 됐다 됐어. 내가 말을 하면 뭐하니? 거기도 치워놔. 무기력하게 누워서 입만 살아 움직이는 시모를 보니 울컥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것밖에 못해? 넌 집에서 도대체 뭘 배웠어?
이래서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네가 그럴수록 너희 부모님이 욕 듣는다는 생각은 안 하지? 그래도 딸년들 놔두고 온 건 잘했네. 쓸데없는 너희 딸년들한테 줄 밥 여기 없어. 너도 일 끝나면 밥 축내지 말고 집에 바로 올라가. 알았어? 그 이야기에 완전히 열받은 저는 하던 걸 확 내팽개치고 일어났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본인 손녀딸들이고 아들의 딸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제가 왜 죄인이에요?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구별이 웬 말이냐고요. 어린이날 애들 놔두고 이렇게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도 서럽고 저 이제 막 임신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임산부인데 이렇게 막 부려먹으실 수가 있냐고요. 이런 일이야말로 학대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야말로 폭언이죠. 싹 수 없는 것을 봤나?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든 거야? 아이고, 나이 들면 별의별 꼴 다 본다더니 딱 그 짝이구먼. 어디서 아들도 못 낳는 하자 있는 년이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살다 이런 며느리라니. 너 이렇게 막말하고 무사할 것 같으니? 무사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든 해보세요. 저야말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임산부인 저에 대한 막말, 제 딸들을 향한 폭언까지 다 묶어서 신고하면 누가 벌 받는지 알고나 계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고도 참은 거예요. 애들 조부모님이시니까. 그런데 애들하고도 척지실 생각이면 저도 이제 시댁에 관여 안 할게요. 앞으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남편 통해서 하세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폭탄처럼 터뜨리고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어린이날 놀지도 못하고 친정에 맡겨진 딸들 생각하니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좀 더 빨리 이렇게 터뜨려버리고 애들과의 시간을 더 다질 걸 하는 생각만 들었죠. 그렇게 그날은 친정으로 돌아가 친정 부모님과 딸들과 함께 늦게나마 근처 놀이공원에 갔어요. 야간 개장을 하니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친정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친정에서 애들이랑 자겠다고 하고 친정에서 잤어요. 돌아가기 싫은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다음 날이 시모 생일이었거든요. 남편이 또 애들 앞세워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갈 걸 예상하고 친정에서 머문 거였어요. 애들은 친정 부모님이 오냐오냐 예쁘다 해주니 열심히 놀다 지쳐 일찍 잠에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시댁으로 바로 오라고요. 전 무시했어요. 제가 왜 가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생일을 왜 축하해주러 가냐고요. 결국 제가 가지 않자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꼬장꼬장하고 싸움닭 같은 늙은이들. 평소에도 어찌나 마음을 못됐겠었으면 챙겨주는 사람이 장난밖에 없을까요? 실제로 결혼 후에 시부모 생일에는 저와 남편만 꼬박꼬박 참석했어요. 둘째 도련님, 셋째 아가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못 오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생일상 차려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왜 미역국 안 만들어주나 하고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아? 오늘 엄마 생일인 거 잊어버렸어? 아니,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안 간 거야. 혹시 어제 엄마랑 싸운 것 때문에 그래? 그런 거면 당신이 좀 이해해 줬어야지. 옛날 분이시잖아. 당신한테 그런 말 하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나만 갖고 그러면 이해해. 근데 당신은 당신 딸들도 똑같이 쓸모없는 취급 당하는데 그러면 참고만 있어? 난 그렇게 못해. 그리고 어제 어린이날이었지? 당신 없이 4개월 된 임산부 혼자서 애 둘 데리고 놀러 가는 거면 당연히 시댁에서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딸들은 어린이날에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건데 그것도 당신 엄마 때문에. 여태껏 당신이 중간에서 중재 안 해줘도 나 혼자 여태 잘 참았어. 근데 남은 게 뭐야? 우리 애들 그리고 나 쓸모없다는 꼬리표만 잔뜩 달았지? 아주 좋겠어.
마누라며 딸이며 모욕적인 말 다 듣게 만들어 놓고 혼자만 쏙 빠지는 아빠라서.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한숨 쉬지 마. 지금 여기서 한숨 쉴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한숨을 쉬어? 난 내 딸 그따위 취급밖에 안 하는 사람들 부모로 인정 못해. 그러니까 시댁 부모님 모시고 싶으면 자기 혼자 모셔. 나 이제 앞으로 행사 있어도 안 갈 테니까. 결국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서야 남편이 사과하더군요. 미안해. 앞으로 내가 중간에서 잘 해볼게. 나도 우리 딸들 소중해.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돌아와. 남편이 뒤로 보이는 친정엄마, 아빠에게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집 사정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해드려서. 아니, 우리는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서 좋았네. 바쁘면 우리한테 애들 맡겨도 되니 걱정 말게. 결국 남편 말에 저는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단 남편의 곁에 돌아오긴 했지만 시댁과의 골은 더 깊어졌죠. 솔직히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이제 상관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엮이게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건 호적을 파지 않는 이상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임신 8개월쯤 친정아버지가 좀 아팠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입원해서 치료를 몇 달간 받아야 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몸도 마음도 많이 우울해졌어요. 저는 당시에 밀린 연차를 사용해 쉬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대신해 아버지 수발을 들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애들 데리고 잠시 친정 가야겠어. 아버지 아프니 엄마가 무리하고 있고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우리 딸들 있으면 엄마도 기분 좋아하시니까 애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아버지 수발은 내가 좀 들어드리게. 뭐? 당신 지금 뱃속에 애가 8개월이야. 어떻게 그런 몸으로 수발을 들어? 그럼 어떡해.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아니면 우리 친정에 합가라도 할까? 어차피 우리 전세 사는데 전세금 빼서 친정 부모님 돈이랑 합치면 더 큰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애들 돌봐주면 나도 당신도 움직이기 더 편할 거야. 애 낳고 실제로 나 일 들어가면 어떻게든 친정집에 애들 맡기게 될 텐데 더 좋을 테고. 저는 남편에게 합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도 아프시고 어머니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었죠. 그렇지만 남편 표정은 영 별로더군요.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누가 합가를 좋아하겠어요? 결국은 합가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고 당분간 친정에서 애들 데리고 지내며 아버지 엄마 챙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짐을 다 싸고 그 다음날 친정에 가려는데 남편이 절 부르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이랑 합가할 생각은 없어? 합가하면 유산을 지금 당장 물려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난 유산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합가 안 해. 나랑 시댁 상황 알잖아.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합가하자는 말이 나와? 그리고 지금 우리 아버지 아파. 솔직히 시댁 부모님이 아파.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젊어? 그것도 아니잖아. 혹시 내가 친정이나 합가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시댁에 전화해서 모시겠다고 한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우리도 이제 목돈도 좀 만질 때도 됐고 애 태어나면 돈 들 것도 많은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으면 좋잖아. 돈은 내가 벌 거야. 그러니까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게다가 당신 돈돈거리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픈 친정아버지 두고 왜 내가 멀쩡한 시부모님을 모셔야 해? 내가 먼저 아버지 아프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당신 선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야? 철벽을 치는 제 말투에 남편은 난감한 듯 다리만 달달 떨고 있었어요. 저 모습을 보니 분명히 시댁에 뭔가 언지를 줬을 것 같더라고요. 된다느니 알겠다느니 그런 말부터 덥석 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설마 합가하는 거 그렇게 하자고 한 거야? 나한테 대답도 안 듣고? 만약 그런 거면 난 못해. 할 마음도 없고 할 자신도 없어. 결국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이 바빠서 애들을 봐줄 수 없으니 애들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어머니 마음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손녀들 재롱에 저도 이리저리 엄마 도와서 청소도 하고 아버지 병원에서 말벗도 해드리니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 혼자 있는 집을 놔둘 수도 없어서 일주일 만에 집에 잠시 돌아가기로 했어요. 치울 것도 좀 치우고 저도 곧 출산 임박이라 이래저래 준비할 것도 많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낯선 신발이 2개 있더군요. 그렇지만 그 낯선 신발의 주인은 추측 가능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실로 들어서니 시모와 시부가 있더라고요. 물론 남편도요. 주말이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집에 온 거였는데 시부모까지 대령하고 있을 줄이야. 시모는 저번에 그 일로 저와 싸우고 처음으로 만난 건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쳐다보며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너 출가 외인이 친정집에 가서 병수발하는 거 아니다. 아주 당당하게 남편은 내팽개치고 친정 가서 편하게 있다 오나 본데 그러다가 네가 우리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맏며느리인데 우리 수발은 네가 들어야 하는 거 아니니? 쓰잘데기 없는 자식 낳는다고 임산부 흉내내지 말고 집에서 수발이나 들다가 조용히 애나 낳고 와. 저번에 그 일은 내가 없던 일로 해주마. 미친 개한테 물린 거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지. 마음 같아선 얼굴 꼴도 보기 싫지만. 그 말을 듣는데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만삭의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하고 싶기는 해요. 미친 개한테 물린 거라고 생각한다니 그 기대대로 미친 개처럼 굴기로 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누가 저더러 친정 가서 편하게 있다 온다고 해요? 저 아버지 병수발 들고 오는 길이에요. 제 아버지 제가 간병한다는데 왜 남의 집에서 이 난리들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싫으시면 보지 마세요. 안 오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집에 오셔서 괜히 저랑 얼굴 마주치시는데요? 아이고 기도 안 차서 저 말버릇 좀 봐. 어디서 어린 년이 시어미한테 기어오려고 들어? 여기가 어떻게 네 집이냐? 우리 아들 집이지. 이 집 전세금 반반씩 냈어요. 그러니까 제 집도 되죠. 그리고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바른 말 해드리는 거고요. 시모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과 함께 말을 잇지 못하자 시부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너 합가하자는 거 반대했다며? 아들한테 다 들었다. 세상이 아무리 말세라도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시댁 합가를 반대해? 그리고 네가 뭔데 반대를 해? 우리 아들이 한다면 하는 거지. 네 허락 같은 거 맡을 필요가 어디 있어? 우리 아들이 착해서 너한테 이야기했나 본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 들어와서 먹고 자면 그게 합가지. 너한테 허락받고 할 일이 아니야.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 낳아주지도 못하는 하자 있는 며느리 우리도 보고 싶지 않지. 그렇지만 네가 맏며느리니 네가 우리를 책임져야 옳지. 아주 옛날 고적의 이야기를 하는 시댁어른을 보니 이제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이랑 사이가 좋아도 합가는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아예 들어와서 배째라 하고 누워버리겠다는 이야기를 아주 시원스레하는 영감을 보니 정이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들어오세요. 대신 그러면 저는 합가 반대했는데 시댁 모시게 됐으니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이혼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거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런 말을. 홧김에라도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야. 누가 홧김이래?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야. 합가 분명히 나는 안 한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 봐. 밀고 들어와서 여기에 묵으시겠다잖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라고. 내가 나갈게. 대신 나도 내가 버틴 만큼 위자료 충분히 청구하고 재산 분할까지 싹 다 해갈 거야. 너무도 구체적인 제 말에 남편이 할 말을 잃었더라고요. 농담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지금 농담할 정신이 어딨어요? 괴팍한 노인네랑 남아 선호사상에 찌든 노파를 같이 모시라고요? 딸만 둘인 집에서? 절대 그렇게 둘 순 없었죠. 결국 저는 강경수단을 취했고 시부가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년이 튀어나와서는 네가 우리 아들 인생에 오점을 남기겠다는 거야? 이 망할 년이 어디서 시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이혼을 운운해? 그래,
네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무서워라도 할 줄 알아? 어디 수발 들기 싫어가지고 잔머리를 쓰는 거야? 잔머리 아니고 제 진심이에요. 합가하실 거면 이혼할 겁니다. 저 더 이상 양보는 못해요.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두 분 폭언과 제 딸들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에도 남편 하나 보고 참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제 등에 비수를 꽂았잖아요. 분명히 합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부모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너무 앞서 나갔어.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흥분해서 난리야? 그리고 당신 이제 곧 있으면 출산이야. 그 몸으로 무슨 이혼을 생각해? 셋째는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자라게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나 당신이랑 애초에 이혼했을 거야. 그리고 내 출산에 대해 굉장히 깊이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거면 이 합가를 애초에 당신이 막았어야지. 방금 어른들 말씀 못 들었어? 딱 봐도 딸 낳은 나한테 몸조리고 뭐고 시집살이부터 시키실 것처럼 보이잖아. 당신 눈에 그게 안 보인다면 당신이 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출산을 원활히 하길 바란다면 차라리 그냥 여기서 이혼해줘. 나는 저기 계시는 두 분은 절대 수발 들면 못 사니까. 야, 너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남편을 잡아? 오냐, 이혼하면 누가 무서울 것 같아? 이혼해. 우리도 너 필요 없어. 어디 아들도 못 낳는 물건 주제에 우리도 아들 낳은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대 이으면 돼. 너 같은 거 집 나간다고 해서 눈썹이라도 하나 꿈쩍할 줄 알았어? 그 꼴로 이혼하고 어련히 잘 살겠다.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쓸모없는 건 시아버지 수발이라도 들게 하려고 했더니만. 그래, 가. 네 얼굴 안 보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시모의 악에 바친 소리에 저는 남편에게 눈빛을 보냈죠. 봤냐? 남편이 슬그머니 제 눈을 피하더군요. 나는 이런 사람들 있는 데서 딸 키우고 싶지 않아. 딱 봐도 딸 교육에 무조건 안 좋을 거라는 거 보이잖아. 근데 왜 넌 자꾸만 나를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혼해. 우리 애들 양육권하고 친권은 내가 가져갈 거니까 양육비 낼 준비나 하고. 지금 이 집 나가면 당장 변호사 찾아갈 거야. 여보, 제발,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합가하자고 이야기 한 번 했다고 이혼이 어디 있어? 그리고 딸들은 또 무슨 죄야? 우리 이혼 때문에 끌려다닐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네가 언제부터 딸 생각했다고 그래? 딸 생각을 했으면 딸들이 당신 부모님들한테 부조리하게 매번 욕 얻어먹을 때 지켜주기라도 했었어야지. 그저 아무것도 안 들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굴 때는 언제고. 그리고 합가 이야기 한 번에 내가 이혼하겠어? 여기 봐, 당신 부모님들. 아예 그 이야기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우리 집에 떡하니 와 계시잖아. 그리고 내가 말했지, 아버지 아프다고. 아버지 다 낫고 나서 말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지. 애초에 이 상황은 당신이 만든 거니까 당신한테도 책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깨끗하게 정리하자. 난 더 이상 당신이랑 그 집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예, 이혼해줘버려. 저딴 쓸모없는 것도 며느리라고 받아줬더니 은혜를 아주 똥으로 갚아. 들었지? 나는 이런 인간이야 취급받으면서는 못 살아. 그러니까 이혼해. 그리고 이혼하면 애들 양육권이랑 친권은 나한테 넘겨. 어차피 당신이 애들 데려가봤자 그 집안에서 핍박받고 학대나 받을 건데 그런 짓 하지 말고 나한테 애들 주고 당신은 양육비나 보내줘. 쓸데없는 여자애들은 데리고 가거라. 그치만 양육비는 한 푼도 주지 마. 뭐가 좋다고 딸들한테 돈을 들이냐? 우리가 데려올 필요도 없지만 돈을 줄 필요도 없지. 시부는 제가 아이를 데려가면 남편이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딸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서류는 곧 보낼게. 그리고 애 낳는 동안 연락 안 되면 변호사한테 연락해줘. 나중에 변호사 번호 알려줄 테니까. 그 말만 남기고 저는 그 집에서 나왔어요. 친정에서는 아무 말 없이 절 받아줬고요. 아버지는 병상에서 빠르게 회복되어서 집에 와 계셨고 어머니도 제 출산 준비로 바쁘셨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정말 충만했어요. 외동딸이라 부모님 댁은 항상 적적했고
시댁이 저 모양 저 꼴이라 큰 행사 있는 날에는 와보지도 못했거든요. 매번 시댁 불려가느라 이렇게 손녀들하고 같이 있으니 너무 좋으신 듯 매일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죠. 그리고 이혼은 변호사를 통해서 잘 진행됐고 그 와중에 저는 셋째를 낳았어요. 보호자로 아빠가 아닌 친정엄마가 와 있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첫째 때는 시모가 와서 살벌한 말만 남기고 떠났고 둘째 때는 시댁에서는 아예 연락도 없었죠. 셋째는 두 누나와는 다르게 친정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태어났죠. 애를 낳고 나서는 낳았다는 연락만 했어요. 셋째도 남편이 양육비 지급해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셋째가 100일이 다 되어갈 때쯤 이혼은 무사히 완료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셋째 얼굴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실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친정에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애를 보러 오겠다고 해놓고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내가 봐줄 테니까 이만 땡깡 부리고 돌아와. 이혼했지만 다시 결혼은 할 수 있고 솔직히 나는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 없었어. 부모님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뿐이잖아. 아직 우리 사이의 마음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남편 말에 웃음부터 났어요. 지가 뭔데 날 봐줘요? 네가 뭔데 날 봐줘. 네가 뭔데. 너 여태까지 내 남편도 아니었어. 우리 딸들 아빠도 아니었거든? 넌 그냥 너희 부모님 아들이었지. 재결합하면 뭐가 바뀌는데? 아무것도 변할 게 없잖아. 내 딸들을 시부모님들에게서 지켜주지도 못했으면서. 두 번 다시 무책임한 말 꺼내지 말고 조용히 애나 보고 가. 남편은 본전도 못 찾고 잠든 애기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놀란 얼굴로 묻더라고요. 혹시 셋째가 아들이야? 저는 답을 피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이라고 하면 얘만 쏙 데려갈까봐 걱정했고요. 사실 중간부터 아들인 거 알고 있었어요. 망할 시부모가 이 애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혼 서류 정리가 다 될 때까지 아무 말 안 했던 거죠. 아들 맞아. 근데 그게 뭐? 당신 아들 낳은 거 아시면 우리 부모님도 당신 대하는 거 달라질 거야. 왜 미리 말 안 했어? 왜 말해야 하는데? 당신 부모님들 내가 아들 낳았다고 날 대하는 게 달라지실 것 같아? 절대 아니야. 나랑 두 딸은 여전히 뒷전이고 이 아들만 오냐오냐 하실걸? 그게 정상으로 보여? 그치만이고 저치만이고 나는 당신네 가족하고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욕도 그만큼 들었으면 많이 들었어. 이제는 그런 말 안 듣게 해줄 수는 없어? 10년 동안 당신 얼굴 봐서 참아줬으면 됐잖아. 얼마나 더 참으라고 나더러 돌아오라는 미친 소리나 하는 거야? 제 불호령에 남편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간이면 이 상황에 그런 소리 못하죠. 당신 힘들어서 나더러 돌아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수발은 당신 혼자나 열심히 들어. 나는 절대로 그쪽으로는 안 돌아가. 그리고 이미 우리 이혼 서류 정리 다 됐거든? 법적으로 남남이야.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아버지로서의 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딸들을 위해서라도 그 집에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마라. 혼자 효도해. 나는 나대로 딸들하고 잘 살 테니까. 결국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 보다 못한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죠. 자네 진짜 너무하지 않나? 어떻게 우리 집 귀한 딸한테 10년을 모진 말을 듣게 만들어 놓고 다시 그 짓을 또 하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이야. 자네가 진짜 내 딸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냥 여기서 돌아가게. 우리는 이미 그쪽 집안 사람하고는 남이야. 애초에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이유가 딸아이에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딸이 많이 참았지. 자네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해결도 돼주지 못했지 않나? 지금 다시 만난들 자네가 뭘 할 수 있어? 자네 부모님들이 저렇게 두 눈을 형용하게 뜨고 우리 딸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만약 딸이 원하더라도 나는 허락 안 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고 싶으면 딸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게. 결국 아버지의 완고한 말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갔어요. 셋째 돌 무렵에는 직장에 다시 복귀했고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은 어머니가 픽업해주고 있으세요. 다행히도 애들은 남편과 살 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라 제 마음도 편했어요.
그렇게 몇 달 지나고 우연하게 전 남편과 마주쳤어요. 저는 어린이날이라 친정 부모님과 애들 데리고 오랜만에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왔고 남편은 예약석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그 푸짐하던 인상이 완전 날카롭게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간섭할 바는 아니지만 신경은 쓰였죠. 애들은 잘 지내? 잘 지내.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너무 오냐오냐 하셔서 버릇 나빠질까 걱정될 정도로. 당신은 잘 지내는 거야? 얼굴 완전히 상했네.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일 처리하느라 바쁘게 지내. 일 처리? 시댁집 처분했어? 그게 한 3억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시아버지가 준다던 돈은 받았겠네? 재산 이야기 꺼내니 전 남편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괜히 재산 이야기 꺼내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나한테 유산으로 시골 있는 집 그거 준다고 하셨잖아. 당신 말대로 못해도 3억은 하는 집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 무슨 문제? 남동생이 그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 대출 못 갚는 바람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 저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시댁집의 재산이라고는 그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전 남편 남동생 때문에 그 집이 다 날아가고 결국 빈털터리가 돼서 남편 집에 의지하러 오신 거였더라고요. 그게 경매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된 직후에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죠. 장남이니 어떻게든 해줄 거라는 생각으로. 참 대단들 하시죠? 그런 일 있어서 장남 의지하러 오시는 거면 적어도 맏며느리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던 걸까요? 하긴 평소에 워낙 점수를 많이 까먹은 분들이라 그렇게 하셨어도 받아주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시부가 자기한테 거짓말한 거 알고 남편 완전 노발대발해서는 동생에게 담보 받게 해줬으니 동생한테 가라며 시부모 내쫓았대요. 남편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저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반을 저한테 돌려줘야 했거든요. 집을 잃을 순 없으니 일단 시부 집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제게 전세금 반을 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있으니 완전히 허탈해진 거죠. 그 상태에서 시부모는 장남이 자기들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한테 했던 그대로 남편을 들들 볶아대기 시작했고 결국 열받은 전 남편이 시부모를 쫓아내 버린 거죠. 그럼 두 분은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야? 동생이 집 얻어준 모양이야. 근처 단칸방에. 동생네도 사업 망해서 지금 대출 못 갚아서 파산 직전이라 집 내놔야 한다더라고. 그래서 이래저래 일이 좀 많았어. 둘이 이야기하는데 시부모님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몸을 돌리려는데 저를 알아보고는 불이 나게 달려오더니 애부터 보시더라고요. 애 옷이며 신발에 아들 티가 나다 보니 시부모가 흥분해서는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너 셋째 딸이라더니 아들이었어? 아들이면 우리가 데려와야지. 네가 왜 데리고 있어?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을 말도 안 하고 애 데리고 있으려고 했어? 거의 아이를 빼앗으려는 시부를 보고 결국 전 남편이 일어났어요. 그만 좀 하세요. 애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예요? 전 남편 말대로 멀리서 두 딸이 안절부절 못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웃어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친정아버지가 달려오려는 걸 친정엄마가 겨우 막고 계셨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들이면 당장 우리가 데려와야지. 그래도 마지막에 쓸만한 짓을 했네. 아예 쓸모없는 물건인 줄 알았더니 어서 이리 다오. 우리 손주 한번 안아보게. 이미 이혼했고 저희는 남남이에요. 오늘은 우연히 마주친 거고. 남편은 이미 셋째에 대한 친권도 양육권도 다 그때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손대지 마세요. 저는 아기띠에 매달린 아이를 감싸고 시부모를 쏘아봤어요. 네가 그런다고 우리 핏줄이 남의 핏줄이 될 것 같으냐?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손주나 내놔어요. 아버지, 또 이러시면 다음부터는 생신이라도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포기한 건 우리라서 애 마음대로 못 데려와요. 두 분 다 원하셨잖아요. 그건 딸인 줄 알아서 그렇지. 아들인데 왜 우리가 못 데려와?
법이 그렇다고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둘째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도 또 이렇게 경거망동하실 거예요. 앞으로 저도 안 보고 싶으신 거냐고요. 애 엄마랑 아들한테 손대시면 저랑 두 번 다시 못 보실 거예요. 결국 전 남편의 말에 시부모는 그제야 얌전해지더군요. 아들이 무섭긴 한가 봐요. 옛날 같으면 당장 손가락질에 노성이 튀어나올 법한데 그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 미안해. 두 분이 또 흥분하셔서. 잘 먹고 가라. 우리는 그냥 나가야겠어. 됐어. 여기 예약했잖아. 우리가 나갈게. 우리는 아직 자리에도 앉질 않았으니까. 저는 친정 부모님과 애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애들은 저한테 왜 무서운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있냐고 경직되어 있었어요. 정말 우연히 만난 거고 다음에는 만날 일 없을 거라고 말해주자 애들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시댁 식구나 전 남편을 만난 적 없어요. 그래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들어오니 살아있기는 한가 보다 하고 지내죠. 이혼 후에 저는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친정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늙으면 제가 수발을 들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 전에 아이들이 독립하기를 바라며 열심히 키우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는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셨어요. 저는 어차피 두 분 돌아가시면 상속될 거고 미리 바꾸지 말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완고하게 제 이름으로 해주셨어요. 대신에 저는 아버지께 제가 받은 위자료를 그대로 드렸어요. 돈 벌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시부모의 그런 행동들을 참으려고 하면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딸들이 커가면서 받을 상처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혼은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글을 쓰면서도 그때 생각이 떠올라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아팠는데 새삼 글을 다 쓰고 보니 제가 어떻게 저런 일들을 다 견뎠나 모르겠어요. 왜 좀 더 빨리 빠져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혼하고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죠. 고부 갈등으로 힘든 날을 보내는 모든 어머니 모두 힘내시고 더 좋은 날이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오락가락했잖아요. 이젠 제법 추워져서 이제 시원한 음료보다 따뜻한 음료와 간식 주문이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사연 라디오 구독자분들 중 저희 카페에 손님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제 사연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깡시골에서 자란 촌뜨기였습니다. 20대 때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가 아주 강렬한 실패의 맛을 겪었어요. 그렇게 해마다 지금은 어쩌다 고향도 아닌 울산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네요. 이제 울산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됐답니다. 방황하던 제게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이 도시가 저를 받아준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이혼은 했지만 여기서 제 카페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좋은 기억이 더 많아서 저는 울산에 계속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울산 토박이로 자란 남자였어요. 남편과 저는 이웃 주민으로 처음 서로 얼굴을 알고 지냈습니다. 오며 가며 자주 마주쳤는데 그가 먼저 제게 번호를 물어보더군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는 매일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그 모습은 단숨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미지가 참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 나중에 결혼한다면 안정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딱 좋은 남자라 생각했죠. 물론 남자의 돈을 바랐던 건 아니었고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제 벌이에 변수가 생기더라도 남편은 고정적으로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카페는 거의 배달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오는 손님보다 배달 주문이 훨씬 많아요.
배달 매출이 거의 한 달 매출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카페이지만 꽤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운영해서 단골 손님도 많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감사하게도 저는 몇 천씩 매달 고정적으로 무리 없이 벌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수입이 오히려 증가해서 신기했어요. 격리하는 사람들의 배달 주문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게 카페 수입은 궁금하지 않다고 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본인 일만으로도 워낙 바쁜 사람이기도 해서 딱히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가 그만큼의 수입을 벌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그저 푼돈 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인지 신혼집도 상의라 할 것도 없이 남편이 상의도 없이 혼자서 알아보고 마련했더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중에 모은 돈 꽤 있었거든요. 미리 상의했더라면 저도 충분히 돈을 보탤 수 있었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결혼식도 아직 안 올린 상태였고요. 나중에 같이 살 집인데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참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비 신랑이 제게 금전적인 짐을 덜어주려 그러나 보다 싶어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그냥 그게 이기적인 그놈의 본성이었던 것 같아요. 신혼집까지 결혼식 올리기도 전에 구해버린 예비 신랑에 당황한 건 저뿐만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 말 들어보니 예비 시부모가 허락도 안 받고 진행하냐며 난리가 난 듯 했습니다. 불안해하는 저를 보고 예비 신랑은 모든 걸 알아서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처음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인생의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흘러가야 직성에 풀리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걸 바보처럼 저는 듬직한 놈이라 착각했네요. 불도저처럼 결혼을 진행하려는 예비 신랑과 달리 예비 시부모는 강력하게 저희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는 아들의 마음 어떻게든 돌려보겠다고 여러 아가씨와의 맞선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합니다. 저희 둘은 결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결혼을 아주 불같이 반대했죠. 첫 만남에 인사 나누는데 예비 시부는 민망할 정도로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대놓고 밉게 말하며 저를 앞에 두고서도 끝까지 반대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마저 시부모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저 예비 신랑의 고집이었구나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양가 부모님이 축복해주는 결혼하고 싶었지 이렇게 미움받으며 힘들게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승수 너 이 자식 기어이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은 거니? 예, 네 형은 결혼 잘해서 미국 이민 가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데 넌 이게 다 뭐야? 아니 너는 겨우 동네 카페 장사하는 여자나 만나면 어쩌냐는 거야. 너 나중에 네 형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겠어? 형이랑 비교 좀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결혼하는데 형 얘기가 왜 나와요? 안 나오게끔 네가 잘하던가 이놈아. 아가씨, 미안하지만 수준이 엇비슷해야지. 아예 차이 나버리면 우리 입장이 참 곤란해. 아니 집도 말이야. 어른들한테 단 한마디 상의 없이 덜컥. 아가씨가 도대체 우리 아들 어떻게 꼬드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 결혼 허락 못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뭘 알겠어요?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다는 말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제가 별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모욕적인 말 들어가면서 힘들게 승수 씨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미련 없이 헤어지겠다고 답하니 예비 시모는 또 그거 가지고 난리더군요. 참나 기가 막혀서. 그리고 신혼집은 승수 씨가 저랑 상의 없이 진행한 거라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결혼을 반대하시는지도 몰랐어요. 알았다면 뭐요? 아가씨 가만 보니까 아쉬운 거 하나 없다는 태도네. 엄마, 저희 안 헤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두 분 여기까지 나오신 거면 암묵적으로 제 결혼 허락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반대하시려고 나오신 거냐고요. 엄마랑 아버지가 돈 걱정, 일 걱정 안 하게끔 무조건 전문직으로 취직하래서 나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이뤄냈어요.
적성에는 맞지도 않는 일들을 꾸역꾸역 기어코 해냈다고요. 여태 살면서 두 분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결혼하는 것까지 제 맘대로 못하게 하세요? 나랑 반대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던 게 바로 형이에요. 그런데 형이 나보다 인생 잘 풀렸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결혼할 여자 정도는 제가 고를 자격 있다고요. 강력하게 반대하는 예비 시모와 그에 반발하는 예비 신랑을 보는데 참 두 모자가 똑같아 보였어요. 당장은 마음 아프지만 헤어지는 게 맞다 생각했죠. 그때 계속 잠자코 있던 예비 시부가 나서더군요. 이 사람아, 그쯤에 자식 이겨서 좋을 게 있어? 게다가 결혼은 당신이랑 나랑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카페 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직업에 어디 귀천이 있나? 그 힘든 코로나도 이겨내고 살아남은 가게면 대단히 훌륭하지. 어휴, 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내버려 둬. 아버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난 이 결혼 찬성이다. 내가 반대할 게 뭐가 있냐? 아니, 당신 왜 말을 바꿔요? 당신도 승수 맞선 보고 결혼하길 원했잖아요. 어머, 나만 이 결혼 반대했어요? 그거야,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 전이고, 만나보니 난 더 마음에 드는데 뭘. 혜정 씨라고 했나요? 첫 만남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하네요. 아니, 집사람이 미리 점 찍어둔 처자들이 있는데 저놈이 티도 안 내고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라고 혜성 씨를 데려오니까 조금 당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심술 부리지 않아요. 흥! 흥은 무슨? 얼른 당신도 사과해야지. 하여간 이 집구석 남자들은 평생 이렇게 나만 소외시켜. 아가씨, 홧김에 막말한 건 내가 미안하네요. 그런데 난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엄마, 이쯤 하면 됐다. 승수 너도 네 엄마한테 그만 대들어. 다 같이 한 식구 되려면 차차 조율해야 하는데 네가 급하게 진행하려 하니까 이 사달이 나지. 네, 아버지 죄송해요. 엄마, 내가 미안해. 근데 아들 선택 믿어줘. 혜성이 착하고 예쁜 사람이야. 으이그 내 팔자야. 고생해서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지. 비록 첫 만남은 서로가 아주 불쾌했지만 저는 결국 남편과 결혼 꼴이 냈습니다. 모든 게 시부의 중재덕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상견례 때도 시모는 심술을 부리지 않고 저희 부모님께 친절히 잘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후 결혼하자마자 신혼도 못 즐기고 시부모를 신혼집에서 모시고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찌감치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시숙은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남편은 자기 형 이야기 나오면 항상 입이 대빨 나와선 툴툴거렸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냐고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단번에 그런 거 알겠더라고요. 전 형제간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본인보다 잘 풀린 형에 대한 남편의 자격지심 같은 거였어요. 그 자격지심은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불똥이 제게도 날아오더라고요. 아, 지금 엄마 아빠 이혼하느니 마느니 아주 난리야. 뭐?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 난생 처음 봐. 갑자기 무슨 일인데? 아, 엄마가 아빠 몰래 사고를 친 거지 뭐. 일단 내일 엄마랑 아빠 잠시 우리 집에 올 거니까 당신 미리 알고 있으라고. 우리 집에? 일단 알겠어.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날 카페 일도 내팽개치고 와서 시부모를 모셨어요. 분위기는 냉랭하다 못해 싸늘했습니다. 식사를 차려도 시부모 둘 다 먹지를 않아서 중간에서 엄청 난처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야 그 숨막히는 정적은 깨졌습니다. 밥은? 두 분 다 점심때부터 걸으셨지. 차려드렸는데도 안 드셔서 두유라도 챙겨드렸어. 근데 진짜 무슨 일이야? 나도 알아야 뭘 대비하지. 일단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시부모와 남편이 대화하기 직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있었어요. 굳이 아침 대바람부터 시부모가 찾아와 남편 퇴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너무 이상했어요. 자, 이제 당신이 말해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상의도 없이 그런 일들을 벌여놔? 상의하면 당신이 오케이 했겠어요? 뭐? 근데 이 옆에 내가. 아버지, 일단 진정 좀 하세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냐? 나 여행 보내놓고 이사다를 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집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거면 당장 살 곳은 마련하고 해야지. 덜컥 8천만 원, 그 큰 돈을 결제하면 어떡해? 분명히 8천만 원으로 끝나는 공사가 절대 아니야. 아, 나중에 더 결제해달라고 하면 무슨 돈으로 결제할 거냐고? 건너 아는 사람이니까 지금 딱 계약 없을 때 싸게 해준다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고 내가 멍청하게 손 놓고 있어요? 참나, 이 넓은 땅에 우리 둘 살 곳이 왜 없어? 당신 당장 방 구할 돈도 없어? 있잖아. 인간적으로 내가 8천만 원 썼으면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얼마나 구질구질한 집구석 신물이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장남이 미국 가기 전에 인테리어 해준다고 했을 때 했어야지. 당신은 왜 날 이렇게 이상한 여자 만들어? 장남은 땅을 파면 돈이 나와? 힘들게 일한 아들 돈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디? 미국 가는데 돈 한 푼 못 보태줬으면서. 그래서 뭘 나보고 어쩌라고요? 어쩌긴 뭘 어째? 당장 취소하고 와. 계약서 못 봤어요? 취소하면 100%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그 돈 아까워서 어떡할 건데? 게다가 지금 벽지 다 뜯고 공사 시작 중인데 이렇게 중단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고요. 그리고 난 이제 좀 깔끔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에휴, 우리 첫째 아들 한국에 있었으면 딱 그 집에서 지내면 되는 건데. 아니, 이 철없는 옆에 내가 진짜 정신을 못 차리네. 이혼해. 그래요. 뭐 이혼하던가요. 엄마, 아버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에요. 차남 있잖아요. 제가 모실게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제발 그만 싸우세요. 내가 말했죠? 멀리 미국에 있는 형 대신 내가 엄마 아빠 살펴 모실 거라고요. 어머, 미쳤니? 신혼집에 누가 얹혀 살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시부 몰래 시댁 리모델링 계약을 했고 시부 여행 간 사이에 공사까지 일부분 진행이 된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시부모를 우리 집으로 남편이 모신 거고 남편은 장남보다 차남이 낫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본인이 나서서 시부모를 모시겠다 한 겁니다. 그나마 시모는 미쳤냐면서 얼굴이 벌개져서 거절하는데 시부는 옳았구나 했어요. 그래, 리모델링 다 끝날 때까지 그냥 여기서 살면 되겠구만. 세아가 조금만 신세를 지졌구나. 시모가 무리하게 리모델링 돈 쓰느라 마땅한 전셋집도 못 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는 아들 멀쩡히 있는데 자기 돈으로 불편하게 지내기 싫다며 대놓고 신혼집에 같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시부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니까 남편은 저와 이야기 좀 하고 오겠다며 저를 주차장으로 데려가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부모를 신혼집에서 모시자 하더군요. 당신 괜찮지? 아까는 많이 당황했지. 그래도 우리가 두 분 평생 모실 거 아니잖아. 어차피 내 돈으로 신혼집 마련했고 엄마 아빠 내 집에 못 모실 이유 없어. 이럴 때 형보다 낫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지. 남편 기 좀 살려줘. 우리가 엄마 아빠 집 리모델링 할 동안만 잠시 모시자. 미리 얘기해 줄 순 없었어? 언질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 아무리 당신 돈 들어간 집이라지만 여긴 우리 신혼집이잖아. 서운했어? 미안해. 그럼 당장 이혼 안에 만회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가뜩이나 정신없어서 당신한테 전부 설명할 시간 없었어. 시간이 없었다는 건 핑계 아니야? 아니, 당신 충분히 나한테 상의할 시간 있었어. 제가 남편을 외면하자 남편은 뭔가 잘못된 걸 느꼈는지 제 손을 잡고 빌더군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갈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 공사만 끝나면 내가 당신 모시고 살게. 어? 딱 2년만 참아주라. 엄마도 당신한테 시집살이 못하게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응? 막상 살아보면 모시기 어렵진 않을 거야.
어차피 당신도 카페 일하고 나도 회사 나가니까 집에서 마주칠 시간도 별로 없잖아. 게다가 두 분 집에만 있는 분들 아니라 주말이면 어디 놀러 가고 집 텅텅 비어. 친구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여보, 이제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내 편이잖아. 나 딱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진짜 잘할게. 남편은 간절하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시부모랑 함께 살자고 부탁했어요. 저도 당장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시부모 어디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방 강제로 오케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모가 뜻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며느리 마음에 안 드는데 같이 살 수는 없으시다고요. 까놓고 말해서 며느리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해요. 서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당신 정말 징징거리는 것도 정도껏 해. 며느리 신혼집에 얹혀 살려면 당신이 지금부터 행동 똑바로 해야지. 사고 친 게 누군데 지금 큰 소리야? 부탁해도 시원찮을 판에 애처럼 징징징. 시부가 불같이 화를 내고 저와 시모의 의견은 피력할 새도 없었어요. 남편과 시부의 주도하에 저희 네 사람의 한 집의 살이는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시부는 양심은 있는지 따로 저를 불러서 진심으로 사과하더군요. 아가, 우리가 신혼 방해해서 정말 미안하다. 면목이 없구나. 그 대신 월세 나갔어야 할 돈 내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줄 테니 2년만 참아주렴. 2년도 아니지. 그 전에 나가게 될 테니 잘 좀 부탁한다. 네 시엄마 겪어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나도 같이 지내는 동안은 너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하마. 월세 괜찮습니다, 아버님. 기왕 이렇게 정해진 거 저도 두 분 잘 모실게요. 아니야, 줘야지. 내가 마음 넓은 며느리 덕분에 불편한 바깥 생활 안 해도 되는데. 그 대신 내 아들한테는 비밀이야. 그놈은 아들이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마인드라 절대 돈은 안 받을 것 같거든. 새아가가 그 돈 잘 챙겨서 나중에 살림에 보태. 현명하게 어련히 잘 쓰겠지. 그런데 살다 보니 불편할 줄 알았던 한 집살이는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시부는 매우 가정적인 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있는데도 아침은 절대 본인이 차리겠다며 매일 가족들의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세상에, 이 많은 아침을 어머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다음엔 제가 더 일찍 일어나 준비할게요. 네 아버지 며느리 있다고 평소보다 더 신경 썼네. 여보, 이러다 상다리 부러지겠소. 내가 하기는, 나 아침잠 많아서 절대 이런 거 못한다. 네 시아버지가 다 한 거야. 아버님이요? 우리 아버지 요리 솜씨 끝내줘. 그만 놀라고 어서 식기 전에 먹자. 저는 아침 먹는 내내 감탄했고 시부는 칭찬에 멋쩍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렇다 쳐도 매일같이 시부는 새벽 운동 다녀와서 식구들 먹을 아침을 차렸습니다. 일찍이 가족들 아침밥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 시간을 따라잡기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게 며느리 테스트인가 싶었어요. 늘 저보다 일찍이 행동하시니 저를 시험해 보시는 건가 참 당황스러웠죠. 시부보다 늦게 일어나는 게 어느 순간 눈치가 보여서 저는 악착같이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의 행동을 지켜보던 시부는 제게 그러지 말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아침밥 차리는 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평생 버릇되어서 하는 거니 제게 아무런 부담 가지지 말라고요. 알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눈치가 보여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빵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시집살이를 우리 엄마가 하면 했지 아버지가? 절대 그럴 일 없지. 그냥 즐겨. 신혼집 같이 사는 게 미안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평생 그랬는걸. 항상 아침은 원래 아빠가 챙겨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침을 신경 쓰지 마. 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네가 그 기쁨을 뺏지 말라고. 그런 거였어? 난 또 혼자 얼마나 눈치 봤다고. 아버님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가정적이셔. 미안해. 난 엄마 닮아서 아버지 못 따라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우리랑 있을 때
실컷 아침 얻어먹으세요, 부인. 뭐 딱 한 사람, 시모는 제게 복 받은 줄 알라며 은근히 눈치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시집살이도 딱히 없었네요. 남편이 처음 말했던 것처럼 한 집살이는 크게 불편한 거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내 가족 나름 화목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모두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은 절대 걸으면 안 된다고 하던 시부가 말도 없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침 식사도 차려져 있지 않아서 저는 어딘가 싸했습니다. 남편과 시모 역시 시부가 연락 없이 이럴 사람 아니라고 갸우뚱했죠. 저는 카페 출근도 하지 않고 시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쯤 걸었을까? 시부가 아닌 낯선 젊은 여자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연락도 없이 사라지셔서 저희 많이 걱정했어요. 지금 어디세요? 아직 운동 중이세요? 네, 여보세요. 땡땡땡님 가족분이신가요? 전화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그날 새벽 운동하다가 시부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뇌경색이라더군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로 더 이상 아버님의 따뜻한 아침밥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식구로서 몇 개월 지냈다고 저는 친아버지가 일당하신 것처럼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바깥 생활하기 싫다던 저희 시부는 그렇게 낯선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부는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골든타임을 조금 놓친 탓에 오른쪽 손과 다리에 편마비가 왔어요. 다행히 왼손은 멀쩡히 쓸 수 있었습니다. 한쪽이라도 멀쩡해서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아버님을 붙잡고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울었어요. 그런데 시모와 남편의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그러는데 낙상사고 위험도 있고 24시간 상주할 보호자가 꼭 필요하대요. 간호사한테 누가 보호자인지 말해달라는데 당연히 엄마가 있을 거죠? 간단하게 짐은 이 사람이랑 같이 다시 집에 가서 챙겨올게요. 뭐 필요한지만 말해줘요, 엄마. 뭔 소리냐 그게? 난 못한다. 뭔 소리야, 엄마? 엄마가 못하면 누가 해요? 다 늙어서 손하기 힘도 없는 내가 네 아버지 어떻게 간병하니? 쓰러지는 거 붙잡다가 나도 같이 넘어질지 몰라. 에이그, 몰라. 난 못해. 네가 네 아버지 간병인을 구하던지 해라. 가뜩이나 호라비 냄새 가득한 이 남자 병실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자고 간병까지 하니? 시모는 단번에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남자 병실에서 간병하는 거 못할 짓이라면서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엔 시모의 얼굴엔 시부의 걱정보다는 경멸스러움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그런 행동에 상처받았는지 아니면 미안해서인지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쓰는 것도 돈이 만만치 않더군요. 어느 날 밤에는 집에서 남편과 시모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시부가 장애를 얻을 바에 한 번에 죽는 게 나았다고 말하더군요. 남편은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고 하고 시모는 평생 자기가 수발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오열했습니다. 솔직히 보험금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도 치료할 돈과 병원비 쓴 부분은 거의 나오는데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 이후로 오열했던 시모는 배우자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나 몰라라 밖으로 놀러 다녔습니다. 시부 병원에는 콧배기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병인이 있어도 카페 일을 해도 자주 시부를 보러 병원에 갔어요. 남편은 아버지 쓰러지고 어머니가 나 몰라라 하니 스트레스 받아서 자주 제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가 사소한 것에 예민하고 짜증을 부리니 자연스레 부부싸움은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은 제게 돈 안 되는 카페 장사 접고 아빠 좀 병간호해달라고 울면서 호소하더군요. 남편이 참다 무너진 거라 생각했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는 우선 손해가 조금 생기더라도 직원을 더 고용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알겠다고 말했지만 카페 장사를 아예 접지는 않았습니다.
알바와 직원으로 카페를 살려두고 저는 시부 회복될 때까지 살뜰히 간호했습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시부에게 고마웠던 일들이 있으니 저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었어요. 다행히 3개월 이후 시부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굳어버린 한쪽 다리와 손은 끝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부에게 장애가 생기자 순식간에 남편과 시모는 집에서 시부를 찬밥 신세 취급하더군요. 차라리 아버님이 입원해 있을 때가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요. 아버지, 내가 몇 번을 말해요. 냄새 나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씻으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몸이 불편해서 혹시라도 욕실에서 넘어질까봐 겁이 나. 이틀에 한 번은 안 되겠냐? 아이씨, 몇 번을 말해요. 하루에 한 번씩 하라고요. 아니면 목욕탕을 가세요. 예? 제발요. 알겠다. 노력해보마. 당신 지금 아버지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정 그러면 당신이 목욕탕 모시고 가. 우리 욕실 좁은데 아버님 매일 씻기는 당연히 불편하지. 어휴, 당신이 우리 아빠 씻겨줄 거 아니면 말을 마. 온 집안에 노인네 냄새 나는데 당신은 안 나? 참 비위도 좋다. 아버지,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온 이유를 좀 생각하세요. 방에 아버지 쉰내가 가득하잖아. 누가 들어오고 싶겠어요? 미안하다. 내가 아파서 미안해. 저는 싹수 없는 남편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아프거나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싶었죠. 하나를 보면 둘을 한다고 본인 아버지한테도 저러는데 저한테는 더 했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정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결혼 생활을 겨우 이어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부를 따뜻하게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라도 챙기고 싶었거든요.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미안하다. 내가 아침 해주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서.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다 치울게요. 방에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내가 아가 너한테도 많이 미안하다. 너에게 참 면목이 없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론 제가 아침 잘 차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버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편하게 말하세요. 아셨죠? 고맙다. 고마워. 하루는 엉망이 된 주방에 주저앉아 있는 시부를 보고 저는 겨우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부는 불편한 몸으로 미움받으면서도 예전처럼 가족들의 아침을 차려주고 싶었나 봐요. 저는 덜덜 떠는 시부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부모의 시련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시모가 계약했던 인테리어 업체는 알고 보니 전문 사기꾼들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시부모네 집 리모델링 금액을 조금만 더 달라고 계속 추가하고 말을 바꿨죠. 또 일을 버려놓고 책임감 없는 시모와 사기꾼 리모델링 업체 때문에 남편은 매사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 무리해서 시모는 남편의 돈까지 써서 인테리어 업체 요구를 다 들어줬지만 결론은 시모가 리모델링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남편의 본가에 찾아가 보니 폐가 수준이더군요. 그곳은 사람이 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 불똥은 또 제게 튀었고요. 남편은 씩씩거리며 몇 년 더 시부모랑 함께 살아야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놈의 리모델링에 지금까지 돈 날린 게 얼만데 또 돈을 더 달래요. 돈 날리다니 뭘 날려? 다 공사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렇지. 엄마, 지금 돌아가는 꼴 보고도 그 말이 나와요? 엄마 지금 사기당한 거라고요. 아, 원래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업체 골랐어야죠. 이러다 아들 모은 돈 다 날리겠다고요. 아, 네가 투자한 만큼 결과물이 잘 나오겠지. 어차피 네 아빠랑 나 죽으면 그 집도 네가 가질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마지막으로 엄마 딱 한 번만 도와줘. 됐어요. 지금부터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손 떼요. 내가 어떻게든 그놈들 소송해서 제대로 된 인테리어 완성시킬 거니까요. 그리고 당신
당신이 딱 몇 년만 더 참아줘. 이 소송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 같이 몇 년만 더 살아야겠어. 뭐? 나 참을 대로 참았거든? 얼마나 내가 더 참아야 해? 뭐라는 거야? 당신이 뭘 참았는데? 당신이 돈을 썼어, 뭘 썼어? 전부 내 돈만 썼구만. 나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으니까 당신까지 보태지 마. 당신네 엄마 아빠 집이니까 당신 돈 쓰는 게 당연하지. 당신이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 무시하는 거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이 날 무시하는 것도 싫고 아버님을 무시하는 것도 싫어. 넌 네 부모도 제대로 못 모시면서 또 날 가지고 대리수발까지 들게 했잖아. 너 아버님 모시고 어디 밥 먹으러 나간 적 있어? 안 그래도 답답하실 텐데 모시고 바람이라도 쐰 적 있냐고. 이혼하자.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아니 듣자 하니까 너 우리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님도 제발 아버님 구박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모 공경할 줄 모르잖아요. 이혼? 결국 너도 우리 아빠 장애인 됐다고 이혼하자는 거잖아. 이 못된 여자야. 아버지 봤죠? 결국 아버지 때문에 나 이혼까지 하겠네. 그냥 그때 죽지 그랬어요. 제가 이혼을 선언하니 남편과 시모는 이혼 탓을 시부에게 돌리더군요. 아이고,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저 이기적인 놈 때문입니다. 몸 불편한 가족 있어도 잘 사는 사람 많아. 어쩜 그러니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래, 이기적인 내가 곱게 이혼해 줄게. 근데 너 이혼하면 돈이 있냐 뭐가 있냐? 가진 거 집불도 없는데 이혼녀로 살아갈 수 있겠어? 그렇네. 내 아들은 이혼해도 떵떵거리며 잘 살 테지만 너는 뭘 믿고 이혼하자는 거야? 야, 내가 가진 게 왜 없어? 왜 돈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는데? 남편 놈은 사과나 매달리기는커녕 저를 자극하고 비웃으며 이혼하자더군요. 좀 치사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시모와 남편이 제게 돈을 빌리려고 하길래 돈 없는 척하며 제 재산과 카페를 꼭꼭 숨겼습니다. 숨기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런데 시부 역시 그랬나 봐요. 시부는 그동안 시모와 남편이 돈 없냐고 물어도 없다고 했으면서 통장 하나를 주섬주섬 꺼내서 제게 주더군요. 아가, 내가 약속했었지? 이혼해서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 집 구석은 다 있고 이 돈으로 새 출발하는데 보태라. 아버님, 이게 뭐예요? 아가 네가 있어서 내가 사람처럼 살았어. 정말 고맙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시부가 고맙다고 울면서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는데 세상에 5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남편 놈은 통장을 보자마자 눈이 돌아서는 시부를 밀쳤습니다. 시모 역시 통장을 보고 눈이 희번뜩하더군요. 노인네야, 그걸 아들한테 줘야지 생판 남인 며느리한테 왜 줘? 시부의 통장을 뺏기 위해서 남편과 시모는 갑자기 서로 옥신각신하더군요. 아빠 통장은 당연히 엄마 거지. 내놔 이 자식아. 엄마, 또 이 돈 가지고 가서 리모델링 업체 홀라당 주려고 그러죠? 절대 못 넘겨요. 통장 날 달라고요, 아버지. 저 돈을 널 왜 줘? 미국 우리 장남이 있는데 미국에 돈 보내줘야지. 남한테 왜 주겠냐? 여보 그러지 말고 통장 나한테 넘겨요. 장남 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미국 가지. 엄마, 무슨 말이 그래? 며느리는 남이라 해도 내가 남이야? 왜 그 돈을 미국에 보내? 시모와 남편 싸우는 꼴 보다가 시부는 있는 힘을 다해 남편에게 뺨을 날렸습니다. 제 부모도 못 알아보는 썩을 놈. 시원하게 남편 뺨 날린 시부는 시모에게 가래침침을 캬퇴 뱉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내 돈을 가져?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못 가져. 내가 아프고 병들어도 한결같이 사람 취급해준 사람이 내 며느리야. 통장은 며느리한테 준 거니까 다들 건드릴 생각하지도 마.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신 미국에서 늙은이들 반길 것 같아? 웃기지도 않아. 그러자 남편 놈은 돌변해서 내 집에서 나가라며 발악하면서 시부를 쫓아냈습니다. 지가 시부를 밀치는 건 되고 시부가 자기 뺨 한 대 친 건 용납이 안 되나 봐요. 다시 한번 시부에게 손 찍어 마려는 남편 놈 보고 저는 온 몸을 날려서 시부를 감쌌습니다. 다행히 시부는 다치지 않았지만 머무를 집은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시부와 함께 시골 친정에 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시부 편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한다고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부를 안전한 곳에 모시고 저는 다시 울산으로 돌아와 밀린 카페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이혼도 준비했고요. 그런데 시골에 계셔야 할 시부가 얼마 안 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아버님, 어머,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혼자 오신 거예요? 어떡해요? 잠자리가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시부는 최근에 본 적 없는 해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네, 그렇게 저는 미국 살고 있는 시숙과 처음 인사했습니다. 시부가 미국에 있는 시숙에게 연락해서 아주버님이 부랴부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 시부 쓰러진 것도 그동안 아주버님께 쉬쉬했던 시모와 남편이었대요. 아주버님은 시부를 보살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5천만 원의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시부 역시 받으라고 옆에서 눈물 짓고 계셨네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저를 예뻐해 주셔서 저도 보답한 거예요. 세상 며느리 중에 아버님이 차려준 아침 먹고 출근한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받아주세요. 그동안 아버지 간병한 비용도 포함입니다. 물론 이 돈으로 그 은혜 다 못 갚을 거 합니다. 사돈 어른들께서도 저희 아버지 잘 챙겨주셨다고 들었어요. 한국 떠나기 전 조금이라도 은혜 갚고 싶어서 그래요. 네? 아가, 나 큰아들이랑 미국 가기로 했어. 정말 잘 됐네요, 아버님. 축하드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전 이미 아버님께 5천만 원 받았고 아주버님한테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받더라도 남편 놈한테 돈 받을게요. 돈은 줘도 그놈이 줘야죠. 제가 한사코 거절해도 시숙과 시부는 제게 돈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살짝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남편과 시모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시부가 미리 불렀었나 봐요. 형이 여기 어떻게 있어? 시숙을 보고 놀라는 남편과 달리 시모는 아주 웃음꽃이 폈더군요. 아이고 우리 장남, 한국 오면 온다고 왜 말을 안 했어? 미리 짐 싸놓고 기다리는 건데. 나 데리러 온 거 맞지? 그럴 리가 있겠어요? 뭐? 시모에게 냉정하게 한마디를 하고 시숙은 남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뺨을 크게 날리려는 제스처를 취한 시숙은 남편이 두 눈을 질끈 감자 젠틀하게 손을 내리더군요. 너랑 똑같은 부류 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참는다. 알겠냐? 아버지가 그동안 우릴 어떻게 키웠는데 손찌검을 해. 네가 인간이냐? 짐승이지. 엄마도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아버지가 평생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누구라도 아버지 아프셨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아이씨, 야, 때려봐, 때려. 때리려던 거 아니야? 자기만 잘 살겠다고 온 가족 버리고 미국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효자 코스프레야? 그래, 효자 코스프레 제대로 해볼게. 아버지 모시고 다음 주 미국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둘째 아들이랑 잘 사세요. 이제 나 2번 다시 한국 안 들어올 거니까요. 뭐? 날 데리고 가야지, 날. 다리도 제대로 못 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네 아빠를 뭐하러 미국까지 데려가? 아이고, 날 데려가란 말이다, 날. 참나, 그동안 아버지 챙긴 게 누군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려고? 내가 그동안 쓴 돈이 얼만데? 돈이라도 내놓고 가. 남편 놈은
자기 형한테 돈 내놓으라며 난리를 피웠어요. 눈에 보이는 저희 카페 물건 깨부수고 말릴 새도 없이 마구 던지더군요. 남의 영업장에서 미친 거야? 그만하지 못해? 아버님 챙긴 돈을 달라고? 그게 네가 할 말이야? 내가 산 증인이야. 아주버님, 저놈 한 거 없어요. 돈 절대 주지 마세요. 그러자 남편은 끼어들지 말라며 제 뺨을 날리고 기어코 자기 형에게까지 주먹을 날렸습니다. 말리던 시부도 그에게 밀쳐져서 쓰러졌어요. 시모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도착해서야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시부, 시숙, 그리고 저까지 저희 세 사람 다 남편을 폭행죄로 신고했어요. 카페 CCTV 영상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고요. 저희 세 사람은 경찰 조사 때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남편 놈은 그러든지 말든지 반성은 끝까지 안 하고 당당하더군요. 벌금 뭐 얼마나 한다고? 내면 되지 뭐. 벌금으로 끝나겠어? 그럼 뭐 어쩔 건데? 네가 다니는 회사 이름 뭐라고 했지? 설마 치사하게 회사에 알리려는 건 아니지? 미리 살 길 알아둬라. 형 미쳤어? 진짜 1억이야? 그럼 가족들 마음에 상처 준 네가 앞으로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빨리 새로운 일자리 알아둬. 네 엄마는 네가 모셔야 하잖아. 아이고, 나도 미국 데려가라.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장남한테 나도 데려가 달라고 말해봐요. 옆에 내야 미국 가서 또 무슨 사고 칠 줄 알고. 남편 놈과 시모는 시숙과 시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한참을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숙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남편 회사에 시부 존속 폭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과 연루되면 안 되는 민감한 직장이라 남편 놈은 바로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믿을 거라곤 직장밖에 없던 그놈은 한순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시모도 미국행 티켓을 잃었죠. 뭐 본인들의 어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뒤로 이혼과 재물 손괴죄로 남편 놈에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받은 돈으로 실력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제가 원하던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어요. 시부는 곧바로 시숙 따라 미국 가서 지금까지도 잘 살고 계세요. 시모는 뭐 리모델링 사기당한 거 결국 집 날리고 개털됐다 하네요. 전 남편은 일 잘리고 자기 커리어 망치자 술에 절어 산다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회사 잘리고 하루아침에 주정뱅이 된 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으려고 하더라고요. 이웃 주민들이 제게 전해주기를 시모는 장남이 자기를 안 데려갔다고 찡찡거리며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끝일 줄 알았습니다. 전 남편이 재물 손괴죄와 카페 영업 방해죄로 제가 손해본 것들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받다가요. 제 카페 월 매출 몇 천인 거 알고 개거품 물었다네요. 그대로 카페 찾아와서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 카페였냐며 제게 화를 내는 거 있죠? 이렇게 손님이 없는데 무슨 월 몇 천이야? 지금 돈 더 뜯어내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전 남편은 카운터로 와서 그날 매출 금액까지 보더군요. 무슨 짓이야? 안 나가? 경찰 또 부를까? 정말이네. 뭐야,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카페였어? 이제 알았냐? 네가 나 돈 없다고 깔보는데 내가 얼마나 우습던지. 우리 카페 배달 위주로 해서 매장 손님은 원래 별로 없어. 이제 곧 주문 많이 들어올 시간이니까 제발 꺼져줄래? 전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면서 우는데 돈이 아주 급한가 싶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고 꺼지라고 했네요. 저는 현재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시부가 준 5,000과 시숙이 준 5,000으로 카페 2호점을 개업한 지 3달 됐습니다. 1호점 매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혼의 아픔은 뭐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자기 가족 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정말 근처에 두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존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전 남편은 형한테 지기 싫은 게 가족보다 먼저였던 사람이었어요. 아픈 아버지를 보살피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능력 좋은 자기 형한테
혹시라도 아버지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속 좁은 인간을 제가 배우자로 생각했다는 게 뒤늦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저는 어릴 때 항상 부모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랑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에 비해 전 남편은 어린 시절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의 표본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항상 가족들과의 끈끈한 사랑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잖아요. 비록 제 전 남편은 그릇이 너무 작아서 믿고 의지할 만한 인간은 못 되었지만 시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매일 차려준 그 아침 식사에서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전부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수발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삭막하고 또 뉴스에도 사건 사고가 터져나가는 마당에 여러분 주위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